저 사내는 끝까지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는 그 순간 길상의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번 마지막 일량으로 헛된 사주 한 장을 사들인 허당 머슴. 큰 부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멍청이. 손해만 보고 사는 답답한 인간. 모두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그의 곳간에는 만석이 넘는 곡식이 쌓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주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이 가난뱅이 머슴을 어떻게 만석꾼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거절한 큰돈은 얼마였으며 왜 그는 모두가 말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일량에 산 종이 한 장이 평생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봄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성 근처 장터에는 허당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길상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착하기는 한데 계산이 느려 늘 손해만 보는 사내였기 때문입니다. 품을 팔아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물건을 사도 비싼 값을 치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길상은 불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길상은 하루 품삯으로 받은 일량을 품에 넣고 주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상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양반 도령이 주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값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내놓으라 윽박질렀습니다. 양반 도령은 품속을 뒤적이다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사주 한 장이었습니다. 도령의 얼굴에는 자포자기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 따위로 술값을 대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투였습니다. 이 사주 원래는 큰 부자 팔자라오. 하나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소. 도령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막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자 팔자라는 사주를 가지고도 술값 한 푼 못 내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는 조롱이었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길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길상은 품에서 일량을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길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주 제가 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막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또 바보짓을 한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을 헛된 종이 쪽지에 쓰다니 말입니다. 길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령은 멍한 표정으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상이 주막을 나서자 등 뒤로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따라왔습니다. 손에 든 사주는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길상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언가 의미 있는 물건을 얻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길상은 허름한 움막에 누워 사주를 펼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종이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길상은 사주를 품에 소중히 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상은 사주를 품에 넣고 마을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서당 훈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상이 사주를 내밀자 훈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의 손가락이 사주의 한 구절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라 곡식이 모인다는 문장이었습니다.
훈장이 길상을 올려다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물운이 아니라 사람운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길상은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훈장은 사주를 돌려주며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곡식이 모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빈손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상은 더 물었지만 훈장도 그 이상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길상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공손히 인사하고 서당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길상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밭을 갈고 짐을 날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일을 부탁하는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의 일에는 조금 더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하는 상인이 길상을 불렀습니다. 곡식 자루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다른 곳보다 적었지만 상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길상은 흔쾌히 일을 맡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으려는데 상인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이 이어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상인이 길상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자기 곡간을 관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품삯은 보름치를 미리 주겠다고 했습니다. 길상은 놀랐습니다. 이제껏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품팔이는 늘 하루하루였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간과 선불이라는 조건은 길상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길상이 성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며칠 지켜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길상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길상은 품속에 사주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람을 따라 곡식이 모인다는 그 한 줄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일까 싶었지만 뭔가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안한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길상은 사주를 다시 접어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곡식 곡간을 관리하던 길상은 상인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상인은 길상에게 다른 일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터 근처에 버려진 논 한마지기였습니다. 원래 주인이 농사를 포기하고 떠난 땅이었습니다. 물길이 좋지 않아 해마다 흉작이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논에 옛 소작인이 길상을 찾아왔습니다. 나이든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논주인에게 빚이 있어 갚지 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날 처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 논을 맡아 농사를 지어주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농부는 길상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 논은 3년 연속 흉작이었고 물길을 고치려면 돈이 더 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과 품만 들이고 남는 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상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길상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절박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길상은 결국 그 논을 맡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길상은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저녁에는 논으로 가서 물기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 진척이 더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물은 제대로 고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첫 해 가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벼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수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길상은 빈손으로 농부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농부는 오히려 길상을 위로했습니다.
애써줘서 고맙다고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길상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둘째 해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기를 더 손보고 거름도 넣어봤지만 수확은 여전히 신통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상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착하기는 한데 역시 바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셋째 해에도 묵묵히 논으로 향했습니다. 셋째 해 여름 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논이 말라갔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상이 2년 동안 고쳐놓은 물길 덕분에 그 논만은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논들이 갈라지는 동안 길상의 논은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길상의 논에서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흉년 속에서 유일한 풍작이었습니다. 농부가 달려와 길상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물음이 쏟아졌습니다. 길상은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저 물길만 조금씩 고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사주의 그 한 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도우니 곡식이 따라온 것일까요? 길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사주를 팔았던 양반 도령은 한성의 한 객주집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받은 일량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도령은 영리했고 말재주도 좋았습니다. 사람을 구슬리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큰 상당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중개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다던 거래가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도령은 당황했지만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령은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곡식 투기였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곡식을 미리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뜻밖의 풍년이었습니다. 곡식값이 폭락했고 도령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도령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장사였습니다. 큰 양반가와 거래를 트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거래는 성사되는 듯했습니다. 양반가의 청지기가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도령은 빚을 내서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갑자기 모른 척했습니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령이 항의하자 청지기는 오히려 뺨을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도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사주를 판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까지 모든 일이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도령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사주 때문일까 싶었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꼬였습니다. 도령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사주를 산 사내가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주모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며칠을 헤맨 끝에 도령은 한 상인에게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길상이라는 머슴이 요즘 흉년 속에서 풍작을 거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내인데 갑자기 운이 트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내가 자기 사주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령은 그날부터 길상을 찾아나셨습니다. 집안은 이미 한 상인이 찾아와 곡식을 2배 값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길상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들이 다른 곳에서 그 상인이 남의 길상은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길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상단의 말대로만 하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품팔이로 살았던 자신이 양반들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심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사람을 따라 곡식이 모인다는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상은 한참을 그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상은 상단 사람에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길상은 천천히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습니다. 도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주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도령은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길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다 썼다고. 사주에 적힌 대로 살았기에 이제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도령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령은 말없이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상은 덧붙였습니다. 사주는 부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남긴 사람이 끝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령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깨달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길상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